무언가 말을 자꾸 안 하려고 해. 나한테 뭔가 화난 게 있나? 뭔가 삐졌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의도,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악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도 되게 요즘 많이 핫했었잖아요. 요건 혹시 어떻게 구별하고 멀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중에 일부가 나르시시스트처럼 군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또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게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학계에서도 뭐 분분이 말이 많았었고, 네. 이게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뭐 이런 둘 다 게. 반인격 장애 그쪽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반사회적 인격장애인데, 사이코패스는 우리 주변에서 별로 볼 일이 없다. 워낙 적은 수인데다가 사회화돼서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 악의, 이걸 가진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악의만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면은 또 맞아요. 이해 못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서 진상짓을 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줘놓고 가면서 또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거.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인간의 이야기들을- 이중성 같은 거죠. 그렇죠. 다 양면성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저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다 나쁜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예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라고만 생각을 그렇죠.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쎄함, 그걸 느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쎄함? 쎄함이 증거가 될 수는 없겠고 그게 하나의 신호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관찰을 해야죠. 저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나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 라는 걸 관찰해보면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리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관찰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쎄함이 느껴질 때는 일단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관찰을 하는 순서를 밟는 겁니다. 섣부르게 뭐 손절해라, 이거는 네. 너무 섣부르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 있으면 조금씩 이제 관찰하고 그게 확실하다 느껴지면 멀리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쎄함이 느껴지면 손절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굴 만났을 때 쎄하다는 느낌을 받을 일이 잘 없어요. 저도 주변에서 올해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쎄하다는 느낌을 잘 받지 않거든요. 굳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경계감은 살짝 있을 뿐이지. 다 어색하고 하니까. 근데 그 느낌이 들었다면 본인만의 다 촉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어차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위험성 있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나아갈 필요가 있나. 정말 매력적인 게 아니라면.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은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예민하다는 의미는 어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쉽게 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반응을 과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쎄할 때 다 손절을 하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네. 저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예. 캐릭터에 따라서 다른데 맞습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예민한지를 본인이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행착오를 겪어야 겪으면서.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친한 친구지만 나를 질투하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 행동과 말투,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투하는 게 가장 사실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수동공격형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수동공격이 뭐냐면은 공격성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직접적인 공격성, 이것과 수동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는 야,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해? 꼴 보기 싫어. 그만 잘난 척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약 한다. 그럼 그건 그냥 공격성이죠. 예, 직접적인 거.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데 괜히 나 바빠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만 연락을 안 하면서 따로 만나는 일을 계속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걸 비밀로 한다든지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인데 또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수동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저 같으면은 그냥 손절합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소시오패스나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그런 수동 공격성이.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동 공격형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삐진 거.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무언가 말을 자꾸 안 하려고 해. 나한테 뭔가 화난 게 있나? 근데 막상 말하면 아니야, 나 화난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뭔가 삐졌는데 그냥 단순하게 본인 인격이 좀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동 공격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 앉으려고 했는데 거기 누가 맡아놓은 자리야 하면서 못 앉게 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다. 저한테 사연을 보낸 독자분이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수동 공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의도,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악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질투심 많은 친구는 그냥 그렇게 끊어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질투심이 샘나는 이런 근데 그런 건 다 건데요. 누구나 좀 가질 수 있잖아. 그거는 사실 비교 심리 같은 건데요. 그렇죠. 이 비교 심리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처지라든지 자아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은 건지 그걸 알아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처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처지가 나은 상태의 친구를 만나는 게 괴롭습니다, 사실. 괴롭고 그게 약간 삐뚤어지게 표현되는 본인이 악의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맞아.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본인이 인지하면은 당분간은 친구를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 질투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사람 인격이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질투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림으로써 내 자존감을 좀이라도 올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끊어내야죠. 답이 없죠. 예. 내가 나 자신도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 그럼요. 그런 경우라면은 조금 거리를 둔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열등과 질투심 느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내 상황이 안 좋은데 무조건 다른 처지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무조건 축하해 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게 기쁜 상황에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사람 심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내가 이건 조금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안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상황이 잠깐 안 좋으면.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조금씩 연락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자존감이 망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좋게 안 보이고 축하를 해줄 마음이 안 든다. 이러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절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비교를 안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슬픔을 공감하는 것보다 남들의 기쁨을 축하해 주는 게 훨씬 힘든 게, 저는 이 남들의 기쁨을 축하해 주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축하해 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남의 기쁨을 축하하려면. 그다음 두 번째가 친해야 되고, 아니면 뭐 축하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어려운 건데, 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야 돼.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남의 기쁨에 나도 여유롭게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약간 좀 잘 안 돼 있고 남이 잘 돼 있으면 이 격차만큼 축하를 해주기는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손절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적은 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 되니까 손절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들 때는 더 위로를 해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더 잘 됐을 때 네. 축하를 해주는 게 더 힘든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가 가장 빨리 좀 친해지는 작가님만의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주 본다는 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생활 반경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자주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만한 방법은 사실 없더라고요. 예. 우리가 친구가 되고 친해지려고 하면은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먼저 아는 사람이 되기 전에 만나자마자 우리 친해져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관계의 고속도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첫눈에 서로 반할 수는 있어요. 뭐 남녀 관계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뭐 가깝게 뭔가 공통점도 있는 걸 발견하고 해서 친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상호적으로 무조건 맞아 떨어지는 게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자주 마주치고 인사를 하면 돼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SNS의 폐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SNS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댓글 달아주면 돼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이미 아는 지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SNS에 가서 자주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도 자주 달아주고 이러면은 서로 자주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면은 훨씬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게 되죠. 그런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접촉면을 넓혀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자주 만나라. 그렇다면 이제 어색한 초면에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의 특징과 방법, 말투는요? 뭘까요?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요, 질척이는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산뜻해야 됩니다. 예, 산뜻하고 호감을 나한테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뭐든지 사람이 매력에 있어서 가장 첫째 조건이 호감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녀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그러면은 관심 없던 사람도 한 번 더 보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매력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환영한다. 그런 메시지를 말과 태도에서 보여주는 사람이면 좋죠. 내가 너를 지금 좋게 본다라는 거를 느껴지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뭐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열린 눈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심리적으로 이게 있다고 해요. 눈과 코 요 사이에 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넓힌다. 이 부분을 오픈한다. 이러면은 환영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머,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기분을 느낄 때 이 부분을 좁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찌푸릴 때 그러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몸에 배이게 한다면, 그리고 나쁜 습관을 좀 고친다면, 그러면은 훨씬 더 호감 있는 사람 인상, 이런 걸 줄 수 있지 않을까.